안녕하세요. 정미용입니다. 이렇게 진행자로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거짓과 불의가 판치는 이 대한민국에서 오직 진실을 전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진정성에서 출발한 TNJ, 저희 진정방송,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호국의 희망지기가 되겠습니다. TNJ 방송의 휴먼 토크, 진정 토크, 여러분께서 늘 보고 싶고 근황이 궁금하신 화제의 인물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의 인간적인 드러나지 않았던 모습, 그리고 진솔한 속내, 평범한 그런 일상적인 모습까지 자세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만날 주인공 김진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요즘에 뭐 너무 바쁘시죠? 여기저기 뭐 다니시는 데도 많고. 태극기 집회 나가는. 이 스카프 너무 멋지세요. 늘 네. 이렇게 하고 다니세요? 울산 시민이 이렇게 보내주신 건데요. 너무 좋아서 계속 메고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에서 같이 행진하실 때마다 네. 뭐 같이 참석한 분들이 막 연호하고 인기가 정말 최강이세요. 태극기 집회는 행진이 그게 아주 핵심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와서 그냥 이렇게 연설만 듣고 가신 분은 그 묘미를 모를 겁니다. 그 많은 시민들하고 같이 종로통, 남대문 여기를 이렇게 막 활보를 하는데 정말 하나도 힘이 안 들고 막 가슴이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그 태극기 집회 한번 나갔다 오신 분들은 힐링 된다고 그러세요. 네, 너무 그런 운동도 것 같아요. 되고 힐링도 네. 되고 또 맺혔던 이야기를 또 이렇게 쏟아주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네, 기분이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약간의 중독성. 그러니까 후기에서 또 중독성을 언급하신 적도 네. 있으신데. 한 주만 빠지면 궁금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매주 나가게 되는 것 처음부터 같아요. 계속 참가하셨죠. 저 뭐 몇 번 안 빠지고 많이 나갔죠. 그러니까 네. 그럴 때마다 뭐 점점 인기가 더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근데 그 태극기 집회에 안 나오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바보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네. 아니 국회의원이 언제 그렇게 구름 관중 앞에서 그렇죠. 연설을 해보겠어요. 더군다나 요새는 그럴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 나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보예요. 그 나올 줄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한 가지는 꼭 나오기 싫어서 안 나오는 거는 아닐 거예요. 그동안 조금 이 타이밍을 놓쳐서 이제 뒤늦게 나오려니까 좀 쑥스럽고 그래서 좀 빼는 경향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제는 점점 많이 나올 겁니다. 아, 그럴까요? 네. 그렇게 되면 아마 참가하는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네. 근데 촛불 집회 나온 것 때문에 핍박은 또 꽤 받으셨잖아요. 뭐 이제 그런 셈이죠. 이래저래 또 제가 말한 것 뭐 등등 해서 그랬는데 이제는 뭐 그 누구도 뭐라 할 수가 없고요. 뭐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에 따라서 더군다나 그러니까. 제가 뭐 와서 무슨 뭐 엉뚱한 뭐 집회에 나가는 겁니까? 우리나라 국기 태극기를 흔드는 집회에 나오는데 그걸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네. 네, 태극기라는 말씀은 그때 안 하셨지만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 네. 그런 얘기를 하셔서 네. 그것 때문에 그 지역 사무실에도 뭐 불을 지른다는 협박도 받으시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네. 피해가 많으셨죠. 그럼 어떤 일을 어떻게 당하셨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그 얘기 나오면 저는 정말 할 말이 많은데요. 여기 이제 촛불이 있고 네, 거기 선풍기를 거기다 쏘면 꺼지나요? 안 꺼지나요? 당연히 꺼지죠. 그리고 아니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촛불이건 무엇이건 불이 붙기도 하고 시간이 가면 또 꺼지는 거잖아요. 그 당연한 자연의 섭리 아닌가요? 그 말씀이야 뭐 큰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네. 무슨 촛불이라는 게 건드리면 안 되는 성역 같은 그런 그러니까 분위기를 말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만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제 이해가 안 되는. 그때 뭐 몇 년 전에 세월호 때는 세월호 뭐 얘기만 하면 무슨 또 뭐 큰일 나는 것처럼 되고 이번엔 또 촛불 그 말만 하면 촛불 폄하다 뭐 이러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물신 숭배가 됐나요? 조로아스터교를 믿었나요 우리가? 그것도 아니고요.
뭐 민심이라고 뭐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 거 그래 압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다 100%그 민심만 따라가면 그럼 뭐 우리가 무슨 전체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와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우민 정치의 다름 아니죠. 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은 뭐 우리 태극기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 뭐 더 이상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근데 아실 지역 겁니다. 사무실에 그 협박이며 뭐 무슨 그 피해는 도대체 어느 정도로 당하신 거예요? 지금 서울 광화문 앞에서 촛불 집회가 매주 열리고 있는데 그 개별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도 그렇게 꾸준히 열리고 있는 데는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춘천 제 의원 사무실에서도 매주 빠지지 않고 그게 열리고 있는데요. 한때는 촛불을 횃불로 바꿔가지고 와서 뭐 그런 시위도 했더라고요. 뭐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이제 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촛불 시위 때 무슨 사우나를 했다는 둥 뭐 이래가지고 언론이 또 그 오보였는데 그때 연탄 배달 봉사를 하시고 그 너무 이제 그 검댕이 많이 묻으셔서 사우나를 하러 가셨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촛불을 하는데 사우나를 한다고 또 그 난리들을 했었는데 그런 언론들의 그런 보도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 뭐 꼭 오보는 아닙니다. 사우나를 갔죠. 그게 무슨 그 제 지역에 있는 동네 목욕탕입니다. 한 번 들어 입장료 6,000원짜리. 그걸 갔는데 어느 종편 TV에 단독 보도 김진태 의원 사우나 즐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제가 그 지역에 있는 그 목욕탕 간 것이 이렇게 뭐 단독 보도로 나올 정도니 이거 정말 고맙다고 해야 될지 눈물을 흘려야 될지 모를 정도고요. 그거를 이제 그 한쪽에서는 촛불 시위를 하는데 무슨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가서 사우나에 가서 담그고 있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는데요. 제가 이런 방송에서 이런 얘기는 처음 드립니다만 아니 그러면 저는 탄핵에 반대한 사람인데요. 그 탄핵하고 하야하라는 촛불 집회에 저보고 참가하란 말입니까? 뭡니까? 네? 그러면 거기 안 가는 사람이 사우나를 가든 어디 뭐 식당에 가서 뭐 밥을 먹든 그건 제 자유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러고 있었던 거고요. 처음에는 단독 보도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또 단독 추가 보도라고 하면서 뭐 김진태 의원 사우나에 웃으면서 들어가 뭐 그런 게 나왔어요. 어느 인터넷에서는 댓글이 이런 게 있었어요. 재미난. 의원님 잘못하셨네. 다음부터는 사우나 갈 때 웃지 말고 울면서 들어가세요. 제가 그걸 보고 참 그 위안을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거길 어디를 가든지 우리 자유민주국가에서는 그거를 누구한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 몇 시간 전에 뭐 연탄 배달 봉사하려고 뭘 묻히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걸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도 이제 어떤 다른 분이 그걸 올려주셔서 뭐 좀 제가 우리 언론들이 도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언론들이 노벨 문학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 하도 장문을 잘하고 창조를 맞습니다. 잘해가지고 뭐 그런 네. 그 댓글 같은 것도 봤는데, 근데 우리 그 언론들의 보도 행태는 사실 그걸 직접 몸으로 겪고 계시. 저도 엄청나게 많이 마녀 사냥을 당한 바 있기 그러시죠. 때문에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제가 그 사우나 한번 간 거 가지고 당한 그거에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1000배, 10,000배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은 우리가 거의 짐작하기가 힘들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의 초인적인 그 정신력을 가지고 계신 게 맞습니다. 아닌가,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그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하실 때 그 언론이 거짓말을 보도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라든지 그 확실한 그 언론으로서의 그 가장 큰 잘못이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무슨 처벌하거나 네. 그 징계하는 무슨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도 그거를 국회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그냥 아니면 말고식. 네? 뭐 너무 왜곡 과장이 심해서 오히려 이거 좀 문제가 있을 거를 알면서도 그냥 일단 질러보는 보도 행태,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그 책임을 묻는
이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좀 이 입법을 하거나 그렇게 할 때 무슨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거를 그런 데도 도입을 해서 이런 좀 악의적인 그 허위 보도를 했을 경우에는 뭐 해당 기자나 방송사가 거의 좀 회복하기 힘들 정도의 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직접 그걸 좀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네, 그걸 제가 또 추진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국회의원들이 보면은 언론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언론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무슨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사회적 공기로서의 기능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네. 무슨 뭐 최순실 그걸로 몇 달 동안 지금 도배를 하고 있는데 뭐 어디는 뭐 그 집에 드나드는 가정부의 충격 증언, 정유라가 잡채를 즐겨.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 이런 수준을 떨어뜨리는데 언론이 앞장서고 있다는 거는 정말 이건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그 태극기 집회 얘기로 잠깐 다시 돌아가서요. 네. 태극기 집회가 이제 제가 뭐 얘기를 하긴 했지만 1919년 3월 3일 만세 사건 이후에 네, 지금 이렇게 태극기 물결이 전국을 덮고 있는 것은 지금 최초거든요. 그렇죠. 그 숱한 투석과 최루탄이 난무하던 그 집회와 시위가 많았지만 한 번도 태극기가 제대로 이렇게 물결을 잃었던 적도 없고 그리고 몇 개라도 같이 들은 적도 없다고 제 기억에는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오마이뉴스가 제 얘기를 꼬투리 잡아서 87년도에 태극기 하나 들고 나온 사람 사진을 제시하면서 태극기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그 태극기를 보고 그들이 어떻게 대우를 했나. 그 다음에 그럼 태극기를 다 들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전부 뭐 미친 사람 취급하고 넘어간 케이스가 아닌가. 왜냐면 그 이후로는 태극기 그 사람 이제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럼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 태극기 그 집회와 행진의 의미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태극기 우리 대한민국 그 자체 그 상징이고요. 또 예쁘기도 예뻐요. 옛날엔 잘 몰랐는데 그 하얀 바탕에 이 태극기를 흔들면 참 예쁘고 누가 시키지 않아서도 우리 애국 시민들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게 되는 겁니다. 전에 그때 한명숙 전 총리였나요? 어떤 행사를 하는데 그 대형 태극기를 깔아놓고 그걸 밟고 그게 무슨 카페트입니까? 예? 말도 안 되는 그 그런 짓을 사진이 했는데 참 많이 회자됐었죠. 다 보셨죠? 네. 바로 지난번 그 태극기 집회 시청 앞에 그 많은 관중이 있는데 연단 앞에 대형 태극기를 깔아놨더라고요. 막 밀리면서도 그 태극기를 단 한 번도 밟지 않으려고 이 시민들이 그 겉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걸 보고 또 가슴이 찡했던 적이 있습니다. 태극기 지켜야 되고요. 이번 기회에 그 우리의 집회 이름도 계속 이렇게 진화되어 왔죠. 지금은 태극기 집회가 됐죠. 그거를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방송 중에는 친박 집회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친박, 마치 무슨 박사모 집회인 것처럼 이렇게 그거를 아주 수준을 떨어뜨리는데 지금 친박 집회라고 할 수 없고요. 보수 집회라고 하다가 애국 집회로 가다가 이제는 태극기 집회가 됐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태극기 집회로 부르고 태극기를 들고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태극기 집회가 가는 의미가 정치적으로도 상당하고 이게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게 정말 획기적인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새로운 어떤 국민운동의 시작이 아닌가 맞습니다. 이렇게 보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저도요. 네. 일부러 이름을 붙여서가 아니라 이제는 태극기 현상이라고 네. 해도 될 정도로 거기 나오시는 분들도 정말 너무나 많고 또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다 그래 맞아 이게 꼭 촛불만이 민심은 아니었잖아 하고서 전부 일깨우게 되고 이제 곧 3.1절이 또 되는데 그때 그 3.1절 태극기 이후로 또 우리가 또 다른 의미의 태극기를 들고 이제는 100만이 아니라 정말 1000만 명이 들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3.1절에는 아마 대단한 태극기 물결이 전국을 휩쓸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도 이런 표현을 많이 듣거든요. 우리 의원님께도 사람들이 극우라는 그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있죠.
네, 더러요. 그 극우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무슨 비행기 납치를 했나요? 뭐 어디 월드컵 경기장을 폭파 계획을 세웠나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런 게 극우죠. 그런 게 극우죠. 지금 우리 상황은 선택의 기로에 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냐, 아니면 뭐 북한식 전체주의냐의 선택의 상황에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면 모든 것이 일관되게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뭐 사드 배치 필요하니까 해야지, 개성공단 같은 건 말이 안 되니까 막아야지, 이런 정말 무고한 탄핵도 반대해야지, 일관되게 나오는데, 사람들 중에는 뭐 좀 이때는 이랬다가 저 때는 또 뭐 여론이나 뭐를 보고 또 뭐 다른 입장을 취했다가 뭐 이러다 보니까 저처럼 계속 똑같이 한쪽 그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극우라고 해서 또 그렇게 깎아내리고 싶은 모양이죠, 뭐. 근데 극우라는 말이 사실 거의 욕설처럼 하고 있는데 이게 명예훼손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계속적인 그 판례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 인식을 바꿔가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 건지 사실은 모르겠거든요. 우리 정 대표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 알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새누리당 얘기를 좀 네. 해봤으면 하는데 임명진 그 비대위원장께서 네, 네. 이렇게 새누리당에 영입된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보수 원래 그 지지층에서. 그래서 연일 그 새누리당 앞에서 임명진 물러나라 데모도 하고 지금 그러는데 사실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극좌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뭐 성향이 바뀌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뭐 확인된 바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영입이 되신 겁니까? 뭐 저도 그 속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시게 됐는지. 그리고 또 뭐 훌륭한 분이시겠죠. 그리고 또 그 전에 어떤 또 활동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뭐 저도 일일이 그걸 다 확인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제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나름대로 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여태까지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 참 이 격동의 대한민국을 살아오신 분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꼭 우리 새누리당에 오셨어야 됐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 그렇죠. 뭐 그렇게 따진다면 저보고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을 가서 좀 해달라. 이 좀 비슷한 거 아닐까 싶어요. 뭐 정 와달라 그러면 제가 가서 뭐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그 당을 다 애국 보수로 바꿔 놓겠죠. 예. 자신 있으세요? 뭐 이렇게 초청도 안 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해서 지금 그 본래 계시던 곳에서 이렇게 좀 뭐 훌륭한 일을 하셨으면 그래도 좋지 않으셨을까. 근데 지금 이분이 뭐, 전혀 네. 나갈 기색이 안 보이시는데 뭐 글쎄 나갈 뭐.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은 오지도 않으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지금 뭐 또 이제 버려놓은 일이 있고 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좀 하여튼 답답한 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난번 그 태극기 집회에서 연설하실 때 여러분이 저를 보호해달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새누리당 안에서 입장이 정말 곤란하신 부분이 있나 보다 네. 그런 짐작을 하게 했어요. 네. 어떻습니까, 상황이? 아휴, 좀 예민한 부분인데 뭐 지금 우리 그 소위 뭐 인적 청산이니 뭐 그런 작업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뭐 어떻게 또 이게 날라올지 모르는 불똥이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뭐 그랬던 건데 뭐 저는 뭐 제가 그렇게 틀린 말을 하거나 뭐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하고 뭐 하니까 그냥 뚜벅뚜벅 이렇게 제 갈 길을 가는 거고 결국은 이런 또 태극기를 든 시민들이 그걸 뒷받침을 해주지 않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지금은 반성할 때가 아니라 싸울 때다. 네.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 네. 그게 정말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지금 우리 새누리당 맨날 모여서 뭐 반성하자,
뭐 바꾸자 그 얘기 하는데, 자, 보세요. 엄청 반성했어요. 뭐 다 뜯어 고쳤어요. 2달 뒤에 탄핵이 인용되면, 그럼 국민들이 좋다고 그 새누리당 뭐 대선 후보 뭐 막 뽑아줄까요? 저는 그거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렇게 큰 재판, 정말 이게 이 탄핵이 제대로 된 거냐, 억울한 거냐가 남아있는데, 우리 당 나와서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저런 거 안 합니다, 뭐 어디 해외 출장 갈 때는 무슨 이코노미 탑니다. 그게 직접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죠? 다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냥 보여주기 위한 거라도 뭐 이참에 좀 뭐 반성하고 개혁하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만 본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오히려 지금 탄핵 재판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반성이란 건 뭡니까? 잘못했어야 반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도 잘못했다고 반성하는데, 그럼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또 조금 더 잘못한 것처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탄핵 재판 받고 있는 분이, 그래요, 다 제가 잘못했으니까 다 인정합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오랜 기간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뭐 몇 달 뒤면 결론이 나올 텐데, 우리 새누리당은 총력을 다해서 그 탄핵이 기각되도록 해야 된다. 정 그렇게 못할 거라도 적어도 가만히나 있어야지. 뭐 그렇게 당에서 크게 할 일도 없어요. 가만히나 있어야지. 뭐 반성하네 뭐네 하면서 오히려 저쪽에 불이익한 회방을 놓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싸우기는커녕 지금 언제 탄핵 같은 게 있었냐 싶게 자기들 다음번 선거나 걱정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대선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저는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의 결과가 다음 대선 구도하고도 엄청나게 이게 직결돼 영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탄핵이 그렇게 인용이 확 돼버리면 우리 당은 제대로 된 후보를 내기조차 힘든 그런 구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기 때문에 다른 거를 지금 따질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그 최순실 사태가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김진태 의원께서 박지원 간첩설 얘기하시고, 또 무슨 북핵 지원 자금설 얘기 나오고, 또 특히 빙하는 흐른다 해서 또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 맞습니다. 너무나 엄중한 이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는 데 있어서 북한에 질문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국가 안위에 심각한 문제고 엄중한 문제인데, 근데 요게 터지면서 지금 이 최순실 사태가 갑자기 이게 튀어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참 정말 지금 우리 국민들 벌써 다 잊어버렸는데요. 불과 몇 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 핵 실험을 해가지고 우리가 아주 이 사드를 배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간 데다가, 거기다 결정적으로 대북 결제 사건이 이제 터졌잖아요. 그러면 또 그 북핵이 저렇게 된 데에 대한 그 책임론, 대북 송금 이런 문제가 또 계속 나오고 하니까, 좀 이 코너에 몰린 좌파들이 이걸 어떻게 좀 일거에 한번 좀 이거 바꿔보자 해가지고 좀 아주 치밀하게 그 기획을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하나 재밌는 거는, 처음에 그 사람들이 이번 사태를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 터뜨리고 언론에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공격하고 하면서도 이게 어디까지 갈 건가 자신들도 좀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정치권에서 이거를 탄핵으로 가자고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 접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탄핵을 해야 된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럴 거면 이렇게 멀쩡한 지금 그 우리 헌법에 의한 대통령을 흔들어서 끌어내리려고 할 바에야 탄핵 표결을 한번 해보자. 그 얘기를 작년 11월 벌써 제가 의원총회에서 했는데,
야권에서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치고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네, 자기들도 야 그만한 사유를 그동안 만들어낼 수 있겠나. 또 새누리당이 단합하면은 탄핵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우리 국민들의 역풍이 또 걱정도 되잖아요. 이게 탄핵까지는 가려나? 막 그냥 그 뭐 어떻게 해가지고 좀 흔들어서 혹시 좀 자진해서 하야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랬는데 우리 새누리당이 제대로 단합하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국회가 탄핵 통과돼 버렸고 헌법재판소까지 간 지금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이제 돌이켜 보면 이게 그렇게 탄핵 사유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아니 지금 없어요. 이게 최순실의 뭐 국정농단이니 뭐니 사실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형법에도 없는 단어기는 한데 뭐 그렇게 하다가 지금 뇌물죄니 뭐니 뭐 돈을 네. 뭐 엄청나게 뭐 먹었느니 어쩌느니 뭐 돈이 없어졌느니 하다가 네. 지금은 그 여러 가지들의 사안들이 신문에 난 15가지 사안을 가지고 맞습니다. 탄핵을 올렸다가 네. 지금 세월호 하나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다른 증거나 이런 것은 지금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지금 대통령은 지금 거의 연금 상태로 저렇게 그러니까요. 돼 있고 국정은 지금 그럼 이 국정농단이라고 했는데 진짜 국정을 농단시키는 집단이 어디인가 전 이걸 사실은 말하고 싶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 정 대표님 말씀해 주셨듯이 처음에 국회에서 통과될 때는 언론기사 15개를 첨부해가지고 탄핵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에 나왔으니까 잘못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결국은. 거기다 세월호 7시간을 넣었어요. 저는 세월호 7시간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선동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걸 갖다가 그렇게 넣었고요. 검찰에서 그렇게 어떻게든지 한번 좀 우리 대통령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도 뇌물죄로 못했죠. 아무것도 지금 없죠. 그냥 무슨 뭐 직권남용, 뭐 강요죄의 공범, 뭐 한 번도 조사 안 하고 공범으로 최순실 등을 기소를 해서 그렇게 왔는데 이제 특검한테 떨어진 과업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어떻게든지 대통령을 뇌물죄로 하려고 작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미 선정해 놓고 거기에 뜯어 맞추기를 그렇죠. 하고 있는 게 진정한 이게 조사라고 할 수 있는가? 그 특검이란 거는 뭐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뭐 특별검사 법 이름이 그렇게 돼 있는데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게 정말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게 아니라 특검 자체를 야당만 단독으로 추천을 해가지고 임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검이 딱 나왔는데 애당초 검찰이 한 거보다도 뭐가 없다. 그럼 어떻겠어요? 너 뭐 했냐 와가지고 뭐 봐주기 한 거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건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그 태생 자체가 거기서 한 발짝 두 발짝 더 나갈 수밖에 없어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어떻게든 거기로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나중에 뭐 그렇게 했다가 그게 무슨 뭐 어디 가가지고 뭐 저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든 말든 그거는 2년 뒤, 3년 뒤 일이거든요. 당장 이제 몇 달 뒤에 있을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이 통과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마 우리 국민들도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하는 것을 충분히 느낄 때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그 증거가 바로 태극기 집회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 특검들이 이렇게 거의 뭐 이런 이 조폭 수준의 그런 막가기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영장도 없이 사람을 구속을 하지를 않나. 또 무슨 국제 뭐 적색 경보라는 게 국제 테러범들이나 엄청난 국제 간의 금융 범죄나 이런 사람들한테 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색 수배령도 내렸고요. 그렇죠. 예, 적색 수배령이. 그 특검의 문제 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번 최순실 등으로 인한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인데 하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다 하고 싶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다 하고 싶어요. 뭐 하나 예를 들면 뭐 문학의 블랙리스트 그거 최순실하고는 관계없는 그냥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뭐를 마음에 안 드는 거를 다 수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지금 바꾸려고 법 개정안이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고요. 전에처럼 우리 애국 시민들이 특검 사무실 앞에 가가지고 뭐 막 이렇게 집회하고 이러다가 잘못하면 특검에 의해서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특검 해놓은 건 아니잖아요. 이게 특검 공화국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직 정권 안 바뀌었는데 야당은 자기들이 추천해 놓은 특검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형사 사법권을 다 수사권을 휘두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새누리당은 그럼 뭐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특검이라는 게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인데 어떻게 야당에서 추천한 사람을 모두 다 특검으로 할 수가 있는지 그래서 그것도 원래 이해 못하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원래 그 특검법도 제가 그 국회 법사위에서 끝까지 반대를 하다가 뭐 그때 정진석 원내대표 여야 다 합의했으니까 제발 통과시켜 달라고 우리 당 의원들이 와가지고 하도 난리치는 바람에 제가 뭐 혼자서 아무리 해도 그냥 저는 반대 소수 의견으로 남고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때 그 촛불도 바람 불면 꺼진다는 말이 거기서 한 얘기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촛불에 밀려서 이 특검법도 그냥 막 떠넘겨져 가지고 통과를 시키니 이게 나중에 우리 국회의 아주 오욕의 역사로 남을 거다. 그렇지만 그 촛불도 결국은 나중에 돼서는 없어질 거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오욕의 역사가 점점점 네.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때 그렇게 됐고 그때는 제가 정말 그걸 막지 못했는데 이번에 특검법 개정안으로 모든 사건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막겠습니다. 이 개정안이 지금 입법 예고 중이라는 이런 말씀이시죠? 네, 개정안이 벌써 야당 의원이 발의를 해서 지금 이제 법사위에 곧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게요. 야당 의원이 특검을 이렇게 추천해서 수사를 하죠. 특검이 수사를 하다가 뭐가 법이 조금 모자라고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야당 의원이 또 법 개정안을 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거죠. 지금 전국이 진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인데 지금 당장은 대통령 탄핵 문제가 바로 잡혀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또 바로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야당에서 하는 거 보면은 뭐 대선이 뭐 탄핵 인용은 당연한 것처럼 떠들고 있고 그러면 대선이 바로 뭐 코앞에 다가오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전부 이 지자체장들까지 특히 야당 지자체장들은 지금 지방 행정을 돌보지를 않아요. 돌아다니면서 자기들 선거운동 미리 하고 있는 꼬라지들인데 지금 이 앞으로 이 대선 전국을 먼저 어떻게 보시는지 또 그런 행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요. 그렇게 대선이 곧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곧 탄핵은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를 전제해야 하는 얘기거든요. 또 뭐 또 탄핵이 기각이 되더라도 임기를 채우겠느냐 하는 그 도대체 누가 그런 말들을 퍼뜨리고 하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이렇게 그 수백만의 우리 애국 시민들이 그 영하 10도에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통령을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돼서 나중에 헌재에서 탄핵이 저도 그렇고 기각될 것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기각이 되면 당연히 대통령이 다시 직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조기 퇴진이라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원래 정해진 우리 헌법상의 일정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뭐 그 탄핵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정말 누가 보수 우리 애국 진영에서 이거를 지켜왔는지 이 가치를 정말 지켜왔는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또 후보군이 정해질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각 당마다 절차에 따라서 정당한 후보를 선출을 해서 그 후보들끼리 경쟁해서 결국은 다음 대통령이 결정이 돼야 될 텐데. 네. 저는 일단 탄핵 정국에서 문재인 후보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뭐 후보라고 지금 뭐 부를 수는 없지만 문재인 씨가 노무현 탄핵 정국에서 만약 이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이 헌재의 그 법관들은 국민들이 뽑은 사람이 아니고 대통령은 맞아요. 국민들이 다 뽑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더 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탄핵을 인용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뭐 헌재 재판관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그 발언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대통령이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약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 탄핵에 소추되어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탄핵을 인용한다면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그 협박 같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고 이런 이중적인 이런 걸 했잖아요. 국민들이 그분들의 엄청 한심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중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죠. 지금 한명숙 전 총리 지금 그 수감 중에 수형 중에 계시는데요. 뇌물을 몇 억을 받아가지고 대법원에서 재판을 6년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다 해먹었지 않습니까? 뭐 할 거 다 하고 6년 만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맞다 해가지고 징역 2년을 선고를 해서 확정이 9억 정도였잖아요. 예 그때 네. 예 확정이 됐어요. 이분들 뭐 문재인 뭐 등등 야당 국회의원들 몰려가서 이거 잘못됐다. 대한민국 법정에서는 유죄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역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억울하다. 야당 탄압이다. 해가지고 거기 가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 조사도 받기 전이고 이제 뭐 기소도 되기 전인데 다 유죄예요. 이걸 뭐 이런 그런 분들이죠 뭐. 이거를 보고 가만히 있는 그 국회의원들도 이거 대통령 그동안 이름 팔아서 당선된 분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런 그 조용한 태도나 혹은 이 배신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정말 그것이 바로 이 태극기 집회에 참가하는 국민들의 그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이 최근에 이런 시국에서 제일 힘든 게요. 제가 뭐 무슨 말 했다고 해가지고 뭐 무슨 뭐 비난하고 하는 거 그냥 참을 수 있습니다. 뭐 욕도 먹어본 사람은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또 이렇게 몇 년 살아왔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네. 고생 많이 하시죠. 그 이력도 이제 나고 뭐 그렇게 살아오는데 제일 힘든 거는 사람이 변하는 거를 옆에서 그걸 보기 때문에 저분은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뭐 그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덕보고 선거 때 덕보고 뭐 무슨 자리 받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 와가지고 언제 받냐 싶게 계속 한 명 한 명 떨어져 나가는데 인간 자체에 대한 환멸을 많이 느낍니다. 아, 너무 공감합니다. 내가 왜 여기 와서 이 꼴을 봐야 되나, 네. 정말. 그냥 나 어디 가서, 조용히 좀 살고 싶다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하는데, 그럴수록 정말 더 힘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도 도리어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그 기본적인 사실은 그게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식과 원칙에 입각한 분들이 이렇게 우리 국회에 없다는 게 너무 슬프고 우리 나라가 불쌍하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근데 앞으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대통령 탄핵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선에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 여기에 지금 몰려 있고 지금 야당 쪽에서는 뭐 너 이 사람 저 사람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 꿈을 꾸면서 돌아다니고 있고 여권에서는 지금 아무도 없어요, 사실. 그렇게 활개치고 다니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냥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태극기를 들고 나오는 분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라가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는데 뭐 이렇게 눈치나 보고 뭐 그러고 있는 분 되면 정말 안 될 거고요. 근데 지금 말 도중에 죄송하지만 지금 김진태 의원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태극기 들고 나오시는 그게 또 분이. 그렇게 되나요? 그래서 대통령이 나가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 왜 그러세요? 여태까지 이 분위기 좋게 왔는데 정말 그러지 않아도 안티 많은 사람을 아주 더 지금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이시고요.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또 태극기 들고 나오실 분들 후보 중에도 많이 있을 거로 저도 생각을 하고요. 이럴 때 나라를 생각하고 원칙 뭐도 좋고 뭐도 좋지만 그래 한 사람의 인권을 이렇게 짓밟으면서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너무나 잘못된 거다라는 정도의 생각
또 그런 어느 정도의 소신을 가진 사람이 돼야 뭘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지.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막 몰고 가고 선동을 해대면서 이게 제대로 안 되면은 뭐 불을 살라버린다든가 뭐 혁명을 해야 된다든가 하는 사람이 정말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태극기 들고 온 시민들은 다 불화형이 돼야 되는 거고요. 나라는 혁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또 역사에 대해서 좀 인식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역사가 너무 많이 왜곡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럼요. 네, 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지 않으면은 무슨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존재의 의미가 있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뭐 이제 그거를 우리 김진태 의원께서는 소신이 분명하시니까 국회에서 좀 정말 더 적극적으로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 믿고. 네. 그 원래 공안 검사를 하셨죠. 네. 공안 검사. 네. 네. 그 공안 검사 하실 때 뭐 여러 가지 참 소신 검사로도 많이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 사건을 다루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네, 뭐 많이 있습니다. 그 이제 공안검사라는 말 자체도 저는 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초반에 이제 언론들은 김진태 의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이제 언론들은 공안검사 출신, 뭐 무슨 친박 강경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공안검사 출신 뭐 어떤가요? 제가 무슨 간첩 조사하면서 뭐 고문한 적도 없고 뭐 이렇게 사건 조작한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공안 그런 기능이 더 오히려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기억나는 거는 그 전직 대통령들과 관련된 사건들을 어떻게 다 하게 됐습니다. 요 바로 전 MB 대통령은 그 96년도 종로 국회의원 네. 하실 때 그 선거법 위반 사건을 같이 그때 수사를 해서 결국 당선 무효에 이르게 했던 적이 있었고요. 아, 그 당시에 검사가 김진태 의원이셨어요? 네, 그때 그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의 네. 검사들이 같이 팀을 이루어서 했는데 제가 그때 거의 좀 막내로 뭐 열심히 했었습니다. 했었고 그 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뭐 비서관 뭐 미립국 사건 이런 것도 했었고. 아, 그거는 책에도 직접 쓰셨죠? 네, 네, 그게 네. 법대로 사나 멋대로 멋대로 사나 살까, 예. 법대로 살까 멋대로 살까 이 책 제목으로 네. 이게 한 중간 정도의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 노무현 대통령의 실제 비서가 네. 북한에 가서 밀봉 교육을 받았다. 네. 그럼 간첩 아닙니까 이게 지금 간첩 교육 받았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로 들리고 그랬는데 그때 그게 집행유예로 그냥 넘어갔다. 네.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그리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이면은 실화고 분명히 직접 다루셨던 사건일 텐데 당연하죠. 언론이 이걸 하나도 보도를 안 하고 조용하고 국민들도 그래서 모르고 있어요.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2002년 대선이었죠. 그러니까 그 사건이 2002년 가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이제 그 노무현 후보의 이제 비서관 옆에서 이제 뭐 그때 정식 국회의원은 아니었으니까 정식 비서관이라기보다 뭐 이렇게 수행하고 뭐 하는 그 이제 그런, 비서죠, 뭐 비서. 네, 비서. 최측근이죠, 네, 말하자면. 최측근 비서가 그 얼마 전에 북한에 미립북을 해서 거기서 뭐 교육도 받고 뭐 이런 일을 하다가 다시 온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뭐 정확히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당시 국정원에서 그런 사건을 하고 있었는데 증거도 다 있는 거잖아요. 그 판결문도 당연히 네. 다 있죠. 그렇게 했는데 그 후보가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된 거예요. 노무현 씨가 네. 당시에. 그러니까 그 밑에 비서는 가서 북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정확히 간첩죄로 이 적용을 하지는 못했어요. 요건을 그만큼 입증을 하지 못해서 국가보안법상 뭐 미립북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그 혐의를 적용했고 딱 간첩으로 적용은 하지는 못했는데 아니 북한에 미립북을 해서 가서 교육을 받았다는 증거는 있잖아요. 그래도 그럼 어떤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스파이 활동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간첩죄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혐의를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사실은 맞기 때문에 그거를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 선거 이후에 구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회 분위기로는 이제 뭐 새 정부가 출범하고 뭐 이러는데 좀 무슨 비서가 다소 그런 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좀 덮고 가자 하는 분위기였었는지 별로 뭐 보도도 안 됐고 뭐 그렇게 넘어갔었고 그게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와서 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지난 일을. 그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막 당선이 됐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국가의 안보의 총수인데 지금 그 가장 최측근이었던 사람이 북한에 가서 미립북을 하고 교육을 받고 그러고 왔는데 이것이 그냥 넘어갔다는 거는 그때부터 뭐 그 이전부터지만은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그거보다 더 나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맞습니다. 전반적인 이 사회 분위기가. 그게 우리 지금 현 대한민국 좌경화의 한 현주소다. 또 우리의 정말 속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당시에 사실은 대통령 당선자, 노무현 당선자와의 연관성이라든지 이거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지 이건 명밀히 따져가지고 만약에 이게 혹시 또 이게 정말 탄핵 사유에 충분히 해당할 만한 그런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런 그 대통령으로서 어떤 우리 헌법 질서,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느냐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그 방증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그때 뭐 어쨌든 그 사건은 그런 식으로 좀 뭐 그냥 조용히 다 처리가 됐고 당시 그 당사자가 좀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채용될 때부터 장애인 특보 뭐 이런 형식으로 채용이 된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뭐 법원에서 이런저런 거를 고려해서 그걸 집행유예로 나중에 석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또. 요새 다 그렇습니다. 처벌이 그렇게 솜방망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공안 검사를 하셨는데 저도 이 공안부에 가서 조사를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선거 아니요. 사범이나. 그 고소를 당해가지고 아, 지금 공직자들을 종북 성향이라고 그랬다고 해서 제 사건을 맡은 분들이 공안 검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공안부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 그 제가 조사를 받은 검사실 바로 옆방이 그 이적 단체에 가서 후원금 매달 내는 검사. 그래서 이름이 유명해진 검사가 네. 바로 그 옆방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저를 조사한 검사하고 한바탕 좀 언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검사들이 왜 이러냐. 네. 저 사람은 이적단체 후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공안부에 와서 검사를 할 수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한번 뭐 말하자면 싸운 적이 있는데 저는 이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입니다. 사회 각 부분 어디에도 이런 좌경 세력들이 없는 데가 없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진보 단체에 후원금을 내는 검사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또 한번 좀 문제를 삼은 적이 있었죠. 몇 년 전에 2013년에 우리 국정원 댓글 사건. 그 지금도 재판받고 있잖아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 사건을 담당했던 그 담당 검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회 뭐 진보연대 정기적으로 후원금 내고 그런 활동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또 당시에 좀 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더니 저보고 자기 후배 그 검사를 뭐 저런 식으로 매도를 하니 뭐 아주 뭐 인격적으로 저를 인신공격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무슨 뭐 인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팩트의 문제지. 그래서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검찰을 적어도 공안부 검사들을 이렇게 임용하실 때는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이적 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또는 다른
붉은 이념에 빠져가지고 학생운동하고 그러던 사람은 아닌지 이런 거 보고서 임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런 과거에 뭐 공직에 나치나 취임 못하게 공산주의의 공부를 조금이라도 뭐 무슨 서클에서 있었다 이런 거 다 조사해가지고 아예 공직 취임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이런 분단 체제에서 그 민주 체제를 수호할 수 있는 그런 근본이 되는 것인데 왜 대한민국 그걸 못 하고 있나? 맞습니다. 그런 그 여과하는 기능이 지금 다 무너졌고요. 우리가 참 그 불행한 모든 대학생들이 다 몰려나가서 386 다 데모하고 하던 그 시절을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때 뭐 집시법 위반으로 한번 입건됐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나중에 뭐 검사가 되지 못하게 한다 이런 건 좀 너무 심한 거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무슨 뭐 이적 단체 뭐 활동을 했다거나 뭐 이런 경우 지금 이적 단체로 대한민국 대법원이 이 선고한 그런 단체에다가 후원금을 준다는 건 그거 자체가 이적행위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공직을 취임할 수 있는 것을 좀 막아야 되고요. 법적으로도. 우리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반국가 활동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고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법안도 지금 지난 국회에서 다 올라왔다가 전부 폐기됐는데 다시 좀 그걸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폐기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야당 의원들이 같이 동의를 안 해주니까 통과가 안 되는 그러면 거예요. 자기들이 전부 그런 네.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런 거겠죠. 그런 거죠. 지금 보니까 국회에 보안법 위반으로 뭐 형을 살거나 처벌받거나 할 사람이 지금 30명이나 되는데 많죠. 전과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10분의 1이 그 이적행위 했던 그럼요. 자들이라는 얘기인데 걔 중에는 뭐 민주화 유공자처럼 지금 둔갑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법이 통과되면 참 좋은데 지금 이런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렇게 쉽지가 않고 결국 뭐 우리 또 다가오는 우리 좀 선거에서 우리 성숙한 국민 의식으로 좀 선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국민들이 지금 제대로 이 뽑을 사람을 좀 잘 보시고 말씀이죠. 검토하시고 뽑아야 네. 될 텐데 말이죠. 네. 지금 대한민국 법치에 대해서 뭐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네. 이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게 정말 큰일인데 검사도 하시고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법치 정말 중요한 거고요. 공권력이 중요한데 어느 때부터인가 공권력이 우리는 뭐 국가기관이니까 중립을 지킨다.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뭐 이런 풍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아주 지금 큰 문제입니다. 월남이 공사나 폐망하기 전에 보였던 징조 중에 이런 게 들어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우리 이 자유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무슨 보수와 진보의 중간입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은 우파가 세운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무슨 이념을 떠나서 법에 어긋나는 게 있으면 무조건 가서 집행을 해야죠. 왜 조계사에 들어가 있던 그 민노총 위원장을 가서 체포영장을 가지고도 가서 검거해 오지 못하고 왜 영장을 받아가지고도 백남기 씨를 부검을 하지 못하냐 이런 얘기예요. 양쪽에서 밀려가지고 중간에서 우리는 그냥 가운데 중립입니다 이러고 경찰청장하고 검찰총장이 그러고 앉아 있으면 나라 꼴이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네. 예. 뭐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저는 동감하고요. 네. 지금 이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나는 중도다 하는 분들 꽤 많거든요. 뭐 경찰까지 그러니까 뭐 할 말은 없지만 근데 사실 비겁하거나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 대해 무지하거나 전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바로 잡아야 할 텐데 근데 너무 이렇게 딱딱한 얘기만 하니까 네, 좀 네. 편안한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 태극기 집회에 사모님하고 같이 나오셨더라고요. 네, 많이 나옵니다. 네,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한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뭐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고 저하고 결혼한 거를 많이 후회하는 이렇게 고생할 줄 몰랐다. 뭐. 왜 이렇게 고생을 꼼짝 시키셨어요? 못합니다. 집에 가면. 그래.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뭐 아유 그 옛날
다른 거 이제 뭐 검사할 때는 맨날 지 잘났다고 뭐 그냥 일에 술에 폭탄주에 쩔어가지고 사람 얼굴 보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또 태극기 집회까지 또 이제 나와야 되니까 뭐 힘들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도 이제 그 어깨너머로 보고 아주 좀 이게 전사가 돼 가고 있습니다. 네. 자녀는 어떻게 두셨어요? 아들 둘 있습니다. 아, 지금 네. 뭐 다들 장성했나요? 뭐 네, 있어요? 하나 대학생 또 요번에 대학을 가려고 하는 놈 이렇게 있습니다. 그 어떻습니까? 정신적인 면이라든지 뭐 국가관이라든지 만족하십니까? 자녀분에 대해서? 요번 주 태극기 집회 같이 나가기로. 아, 그래요? 네. 아, 아니 뭐 이렇게 잘 말 안 들으려고 그래가지고 용돈 좀 더 준다고 했더니 이제 나오겠다. 그래서. 아 그러면 이제 이런 이념적인 문제에서는 부자 간의 갈등이 좀 있으신가요? 아이 그거 없죠. 그랬다가는 저한테 얻어맞죠. 아, 그 얻어 맞는다고 말을 듣습니까? 그것도 이제 저희 동료 의원들 중에는 아 뭐 애들 말 안 들어 밥상머리 교육까지 안 돼 뭐 그러는데 에이 그 전 동의 못합니다. 그 아빠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러고도 엇나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제가 좀 자신합니다. 아, 그 아드님들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계시네요. 그 교육의 첫 번째 원칙이 뭐세요? 그러면은? 뭐 그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마가 다 알아서 하고 제가 아빠의 무관심이 교육의 원칙인데요. 아직 그렇게 하면은 정말 안 되는 거죠. 저도 좀 반성해야 되고요. 그냥 저희가 이 험난한 세상에 기안 죽고 그 소신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본인의 얘기를 그냥 가르치신 것 같아요. 네, 이 개인적인 소망이 있으시다면 끝으로 뭐 좀 궁금해서요. 저 개인적인 네, 소망이요. 네, 네. 이제 좀 태극기 집회 안 나가도 되는 그런 세상. 세상. 이 많은 그 부산에서 편도 6시간 버스를 타고 와서 새벽에 집에 들어가야 되는 우리 시민들이 다 뛰쳐나와서 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는 좀 상식이 통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쯤 될까요? 이제 뭐 빠르면 몇 달 내로 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네. 같이 힘을 좀 내죠. 그렇게 되려면은 이 사회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기간 안에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바뀔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좀 우려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1948년에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도 그때 이 정말 이 조그마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로 나라를 세울 줄 아무도 몰랐고 우리 이 아시아에서 그런 나라가 몇 개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유일하다 그러죠. 그리고 또 그 십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우리가 또 잘 살게 될 줄 누구도 몰랐잖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도 이 어려운 그 안개 속을 잘 뚫고 나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게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우리 김진태 의원께서는 스스로를 생각하실 때 네. 인간 김진태는 뭐다? 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네. 어떻게 얘기를 하실 수 있겠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는데요. 그냥 이거 뭐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죠? 나 김진태는 나는 뭐다? 네. 꼴통. 나 김진태는 꼴통이다. 꼴통이다. 그런데 아,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꼴통인데 조금 매력 있는 네. 이런 혼탁한 세상에 꼴통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니까 나라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다 멋만 부리려고 하니까 저는 그냥 꼴통으로 남겠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좀 있는 그래도 좀 인간미가 있는 꼴통으로 남겠습니다. 저도 사실 꼴통 소리 많이 듣고 제 스스로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저하고 비슷하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김진태 의원께 기대하고 또 믿고 지켜보는 국민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이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훌륭한 정치인으로 계속 더 큰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정미홍의 진정 토크 보수 정치인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김진태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국가 간 안보 간 투철하고 생각이 곧고
또 법치를 이해하는 이런 국회의원이 우리 국회에 한 20명만 돼도 대한민국이 이런 아수라장이 되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정치인을 만들고 키우는 것은 결국 국민의 몫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로 깨어 있어야 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정미용의 진정 토크 오늘 첫 번째 시간 보내드렸고요.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만나고 싶어 하시는 궁금한 그런 화제의 인물들 초청해서 또 재미있고 따뜻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